안녕하세요, 허니쌤입니다. 이번에는 정철의 성산별곡이라는 작품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동영상 아래쪽 설명을 보시면 교재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그 링크를 참고해 주시고 다운로드 받으셨으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작자는 물론 정철이고요. 갈래는 서정가사, 양반가사 이렇게 되어 있네요. 형식 3, 4조, 세 글자, 네 글자가 반복이 된다 이거죠. 사음보 연속체, 시조와 마찬가지로 구성은 모든 가사작품의 기본 구성이죠. 3단 구성, 서사, 본사, 결사의 3단 구성. 성격, 정원적이다, 풍류적이다 했습니다. 한마디로 강호, 자연을 배경으로 먹고 마시고 노는 겁니다. 제재, 성산의 사계절의 변화에 따른 풍경, 그리고 시경정 주인 김성원의 풍류. 이 김성원이라는 사람이 먼 친척뻘, 아저씨뻘 되는데 나이가 비슷한가 봐요. 거기까지밖에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사람 집에 놀러 갔더니만 풍경이 좋아. 그래서 자주 놀러 갔나 봐. 사계절 경치를 다 묘사를 한 걸 보면요, 최소한 1년 걸렸단 얘기죠. 아니 1년이라고 딱 못 박아둘 필요는 없겠네. 계절별로 가서 노른 거에다가 이제 거기에 그 묘사를 갖다 덧붙인 겁니다. 주제는 성산의 풍물과 풍류 이랬고요. 연대는 명종 때니까 선조 이전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서인의 우두머리로 주목을 받던 시기 훨씬 전 이야기다, 이런 이야기죠. 작자 정철 소개 나왔고요. 본문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사, 김성원이라는 사람이 전원에 심취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곳 시경정 주변 모습을 묘사를 해놨습니다. 서술을 해놨죠. 봅시다. 어쩐 지날 손이, 지날 손, 지나가는 손님, 정철 자신을 말하는 거죠. 옆에 빈칸에다 적어주시고, 정철 자신. 성산에 머물면서, 성산 담양군 창평면 지곡리에 있는 산, 고향 근처입니다. 머물면서 서하당 시경정 주인아, 내 말 듣소. 바로 서하당 김성원의 정자를 말하는 거죠. 시경정 안에 있다고 합니다. 주인아, 내 말 좀 들어보소, 이런 말이죠. 주인이여 했을 때 거기 주인아 하는 표현을 갖다 주인이여 라고 해석을 해놨는데, 이 사람이 일단 김성원이라는 사람입니다. 괄호 안에다가 김성원 적어주시고 내 말 좀 들어보소 하면서 이제 말을 시작하는 거야. 인생세간에, 인생세간, 이 인생세간을 줄여서 인간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홍익인간 할 때 그 인간입니다. 즉 홍익인간에서의 인간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고전문학 작품에서 인간 제시가 되면 요것은 휴먼의 뜻이 아니에요. 그냥 속세, 월드의 뜻입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인생세간에, 즉 속세에 좋은 일 많건만한, 디귿을 쓴 교훈이죠. 이래버리면 좋은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옆에 정리를 해놨어요. 참고 표시해가지고 디오타 하게 되면 현대국어의 좋다. 그 다음 고전에서도 지읒을 쓰는 좋다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깨끗하다, 그런 식이죠. 그 다음 하건만한 했을 때 요 하다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이미 1학년 때 훈민정음 어지를 공부했잖아요. 제 부드들 시럽혀디 못할 놈이 한이라 할 때 이미 공부한 겁니다. 그래, 아를 쓴 한은 많다라는 뜻이죠. 역시 옆에 정리됐습니다. 참고 표시해놓고 하다는 많다, 아래아를 쓰는 하다는 동사로서 뭐뭐하다, 영어의 do 이 개념이고요. 어쨌든 인생세간에 좋은 일이 많건만은 어찌 한 강산을 갈수록 나이 여겨. 어디 한 강산 했을 때 아래아를 쓰는 한은 하나의, 원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아를 쓴 한은 많은, 큰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한쇼 하면 큰소, 황소를 뜻하는 것이고, 하나비 하면은 할아버지를 뜻하는 것이고, 한글, 큰 글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워드 프로세서 중에 아래아 쓰는 한글은 이제 그 하나의 워드 프로세서다, 이런 개념이 되는 겁니다. 어찌됐든 어디 한 강산을, 하나의 강산을, 자연을
가디록 갈수록 나이 여겨. 이 나이가 바로 뭐냐면 낮게라는 뜻의 그 부사가 되는 거겠죠. 나이 여겨, 낮게 여겨. 정막산 중에 이 고요하고 쓸쓸한 산 속에서 일단 들어온 뒤에 나오지를 않으시는 거 이런 말이죠. 안이 나시는 거, 산속에 들고 안이 나시는 거, 바깥 세상으로 왜 안 나오시는 거, 이런 얘기야. 뭔가 좋은 거 숨겨놨지, 이런 식의 어감인데요. 뒤에 봅시다. 송근을 다시 쓸고. 송근은 소나무 뿌리. 자기가 노는 주변에 소나무가 많았나 보죠. 그래서 소나무 근처를 쓸고, 죽상에 자리 보아서, 대나무로 만든 평상에 자리를 보고, 적은덧 올라앉아. 적은덧 자주 나오는 단어네요. 잠깐 동안 올라앉아 어떤 거 다시 보니, 풍경을 한번 쓱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훑어보는 거야. 훑어봤더니 천변에 땀난 구름, 구름의 동그라미 일단 쳐주시고요. 중심 제재. 천변, 하늘가에 떠있는 구름, 서석을 짐을 삼아. 여기서 서석이라고 하는 것은 무등산 마루에 있는 서석대를 가르치는 표현입니다. 서석대라고 할 때 그 대자로 끝나는 말들, 서석대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관동별곡이나 이런 데 보면 그 대자로 끝나는 표현들이 상당히 많아요. 공간들이 개심대, 불정대, 만경대 뭐 이런 식으로. 만경대는 거기 있는 게 아니구나. 평양에 있구나. 금강대 이런 식으로. 그 대자로 끝나는 게 바로 뭐냐면 높은 절벽, 아니면 큰 바위 한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는 봉우리, 요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서석이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높은 절벽을 말하는 거겠죠. 서석대를 집을 삼아. 나는 듯 드는 양이. 나갔다가는 곧 바로 들어오는 모양이 주인과 어찌한 거 똑같다 이거지. 날락들락. 그러니까 이제 밖으로 나갔다가도 자기네 집 주변 풍경이 좋아서 잽싸게 들어오는 그런 주인과 비슷하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이. 다음, 창계 푸른 시냇물 흰 물결이. 물결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두 번째 중심 제재가 나왔습니다. 구름과 물결. 정자 앞에 둘러시니. 정자 앞에 둘러시니. 사실 이런 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주객이 전도된 표현이에요. 물가에 정자를 세운 거지, 정자가 먼저 있고 나서 물가가 만들어진 건 아니거든. 아무래도 이러고 저러고 놀기 좋고 풍경 좋은 데다가 정자를 세우는 거니까 그렇겠죠? 천손 운금을 뒤라서 베어내어. 천손 운금 이랬습니다. 옆에 해석이 있네요. 직녀가 짠 구름 같은 비단. 결국 은하수를 지칭하는 겁니다. 천손 운금. 그러니까 직녀가 하늘에 짜놓은 비단이니까 그게 은하수지 뭐. 영어로는 밀키웨이. 알죠? 수사법으로는 은유법 이렇게 되겠고요. 은유법, 수사법 옆에 빈칸에다가 땡땡, 옆에 빈칸에다 은유법 적어주시고, 그 옆에 화살표는요, 왕관념을 적어야지. 화살표 옆에다가는 시경정 앞의 시냇물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네. 천손 운금이라고 하는 것이 시경정 앞에 시냇물을 비유한 것이다. 누가 베어내서, 그러니까 누가 저 직녀가 짠 은하수를 베어내가지고 정자 앞에다 쫙 펼쳐놨느냐 이 소리거든 지금. 있는 듯 이어놓은 듯, 펴티난 듯 펼쳐놓은 듯, 야단스럽기도 야단스럽구나. 헌사토 헌사할시야. 뭐뭐한 듯 표현했으니까 이건 당연히 직유법과 대구법이 사용됐겠고요. 그래서 있는 듯 펴티난 듯 헌사토 헌사할시야. 그 바로 밑에 구절 두 줄짜리 화살표 해놓고 수사법 땡땡 비어있는 곳에 직유법, 대구법 적어주시고, 대구라고 해가지고 대구로 적으면 안 되지. 대구. 쓰기는 대구로 쓰고 읽기는 대구로 읽고. 있는 듯 펴티난다 헌사토 헌사할시야. 산중에 책력 없어. 이 책력이라고 하는 건 달려 없어. 사계절 흐름을 내가 모르겠는데 뭐라더니, 네 계절 변화를 잘 모르더니, 눈 아래 해친 경이. 눈 아래 펼쳐진 경, 전개된 경치가 철철이 절로 나네. 계절마다 저절로
변화가 생겨가면서 내 앞에 보기 좋게 펼쳐지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계절마다 저절로 나타나니 듣거니 보거니 일마다 선간이라. 듣는 것 보는 것 하나하나가 다 일마다, 모든 일마다 선간, 신선이 사는 경치로구나.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서사를 마무리하고 이제 본사로 들어갑니다. 본풍경 들어갑니다. 당연히 봄을 나타내는, 계절감을 나타내는 표현들이 좀 있겠죠? 체크하면서 갑니다. 매창, 매화꽃 근처에 있는 창이라고 해석해놨는데, 매화꽃 근처에 있는 창? 사실은 창문 곁에 매화꽃을 심어놨겠지, 매화나무를. 그렇겠죠? 어쨌든 매창 아적빛에 아침빛에, 이런 말이죠. 매창 아침빛에 향기에 잠이 깨니, 잠을 깨니. 매화에서 향기가 나나봐. 봄이니까 매화꽃도 피어있고, 그 다음 거기에서 향기가 뿜뿜 뿜어져 나오고. 옛날 사람들은 감각이 참 뭐했을까? 예민했던 것까? 나는 매화나무 옆에 가도 매화나무 향기 잘 안 나던데, 내가 무딘 건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그냥 매화꽃이 피었구나, 매화 향기가 나는 듯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관념적으로 표현한 것 같기도 하고, 꽃이 잔뜩 피어있는 매화나무 근처에 가도 냄새 잘 못 느끼겠던데, 선생님은. 어쨌든 이 사람은 느꼈나 보죠. 다시 매창 아침빛에 향기에 잠을 깨니. 아침이 되니까 꽃이 쫙 벌어지고 거기서 향기가 나더라, 이런 얘기죠. 잠을 깨니. 산옹에, 산옹, 산촌에 숨어 지내는 늙은이. 자기가 아니야, 이건 정철이 아니야, 김성원 그 사람을 말하는 거죠. 해올 일이 곧 없도 아니하다, 이랬습니다. 산촌에 숨어 지내는 늙은이, 옆에다가 김성원 적어주시고. 근데 김성원 하나만 적기에는 사실 좀 칸이 넓어요, 그죠? 이게 일설에는 말이죠, 이게 뭐라고 하느냐면, 김성원 뿐만이 아니라 그 고향이 같은 사람들끼리, 전라도 그 창평 땅에 같은 사람들끼리 하나의 그룹, 소그룹을 형성해가지고 맨날 모여가지고 술 마시면서 시나 읊으면서 이러고 돌아다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때 김성원이라는 사람과 당시에 정철이 아직 벼슬이 그렇게 높지 않았을 때, 벼슬하지 않았을 땐가 높지 않았을 땐가 왔다 갔다 했는지 그것까진 잘 모르겠지만, 연역을 제가 자세히 찾아본 건 아니라서, 그때 어울려 다니던 사람들이 사선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당시에 4명의 신선이란 얘기죠. 말이 좋아, 신선이지. 그러니까 신선도름 하면서 다녔던 사람들이겠지. 정철, 그 다음에 그 기대승이라고 이황과 엄청난 그 토론을 했던 사람. 그 다음에 또 누구냐? 그 의병장으로 활약했던 고경명, 이멍령, 이런 사람들. 그래, 정리를 해봅시다. 어디 갔어, 분필. 자, 그러니까 거기에 김성원이라는 사람과, 이거 사실 시험 문제는 안 나오는 거예요. 사선이라고 하는 4명의 신선이라고 알려져 있는 정철, 또 기대승, 고경명, 이멍명, 이런 사람들. 역사책에서 간간히 보이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이 기대승은 철학적으로도 유명한 사람이고. 자, 여하간 요래 가지고서는 이 당시의 사선들과 그 다음에 이 김성원이라는 사람이 자주 만나서 인생을 즐기고 문학을 즐기고, 정철이 끼었는데 술 안 즐기겠습니까? 술 즐기고, 그죠? 이러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할 일이 곧 없지도 아니하다. 그 할 일이 뭐겠어? 먹고 노는 거지. 보세요. 울밑, 울타리 밑 양지편에 햇볕 잘 드는 쪽에 왜 씨를 빼어두고 오이씨를 뿌려두고 매거니 도도거니 빗김에 달아내니 했습니다. 매거니 도도거니 김을 매기도 하고, 우물 북돋우기도 하고, 빗김에 비가 온 김에 가꾸어내니 달아내니 청문고사랄 이제도 있다 할다. 청문고사 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이 성산별곡이 그 나중에 지어진 관동별곡, 삼이인곡, 송미인곡,
특히 삼위인곡, 송미인곡보다도 아무래도 초창기 작품이다 보니까 중국의 고사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인용해 놓고 있어요. 물론 관동별곡도 많이 인용을 하는데 뒤로 가면서 점점 그런 것들이 많이 줄거든요. 그리고 자신의 정서 표현에 좀 더 치중을 하는데 이때는 아직까지 그 옛날 고문파, 즉 중국의 고전들을 갖다가 나쁘게 얘기하면 표절, 좋게 얘기하면 그냥 모방해서 지은 그런 고사들을 갖다 많이 끌어다가 놓고 시를 짓는데 하여간 그 얘기입니다. 여기도 청문고사라고 하는 것, 청문고사를 모르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 구조를. 청문고사 잠깐 봅시다. 옛날 진나라에 소평이라는 사람이 벼슬을 그만두고 장안성 동남문 밖에서 오이를 심고 살았다는 옛일인데 청문이라는 것 자체가 장안성의 동남문이다. 진나라 때 그 진이 언제냐면 저기 진시황 할 때 그 진이에요. 진나라가 여러 개가 있었는데 중국에 춘추전국 시대 때 진나라 진문공이 5 패왕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근데 그런 진도 있고 그 진자는 이 진자랑은 다릅니다. 이 진자는 진시황 할 때 그 진나라예요. 진나라 때 소평이라는 사람이 동릉 후로 있다가 제후로 있었는데요. 진나라가 망하니까 금방 망해버렸잖아. 30년 만에. 서민이 되어가지고 청문 부근에서 오이를 심고 지냈는데 오색으로 된 고운 오이가 열렸다고 해가지고 이 오이를 동릉과 또는 청문과라고 했다는 고사. 어찌됐든 오이 과자야. 청문고사를 이제도 있다 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자기네들도 벼슬할 만한 또는 벼슬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제 잠시 벼슬을 그만두고 고향에 내려와서 농사나 짓고, 사실 지네가 직접 농사 짓겠습니까? 그죠? 괜히 농사 짓는 사람에다 비유를 한 거지. 그래가지고서는 뭔가 가치 있는 뭔가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이렇게 청문고사를 이제도 있다고 하겠구나 감탄하고 저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고사가 괜히 나왔겠어? 그 시경정 주변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저기 오이 달렸네? 오이 달렸으면 여기가 딴 데가 아니고 청문고사의 공간이 바로 여기도 있네요. 뭐 이런 식으로 자화자찬하는 구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사를 모르면 그런 발상 자체가 떠오르지 않겠지만 너무나도 유명한, 그 당시로서는 양반들이면 다 알고 있는 고사라 청문고사가 여기도 있다고 하겠구나, 지금도 있다고 하겠구나. 우리 벼슬 그만두고 지금 농사나 짓고 있는 그런 사람들과 마찬가지인데 지나가다 보니 근처에 오이가 열렸네? 딱이다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죠. 좀 더 지나가 봅시다. 망해를 배야 신고, 망해는 미툴이라고 하는 거. 칡덩굴 잘게 찢어가지고 섬유질 찢어가지고 튼튼하게 만든 등산화 개념이에요. 망해를 배야 신고, 쪼여 신고 대나무 지팡이를 죽장 흩떠디니 여기저기 옮겨 짚으니, 결국 지팡이를 여기저기 옮겨 짚었다는 얘기는 여기저기 돌아다녔다는 의미죠. 그래서 옆에다가 의미 해놨잖아. 이곳저곳을 쏘다니며 구경했다는 의미 적어보세요. 이곳저곳을 쏘다니며 구경했다는 의미. 도화 핀 시냇길이, 봐봐, 도화 나오잖아요. 저 앞에서 매창도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도화, 이런 바로 대표적인 봄의 이미지잖아요. 그죠? 도화 핀 시냇길이 방초주에 니어셔라 했습니다. 도화 핀 시냇길 쪽에다가 동그라미 쫙 쳐놓으시고, 도화는 당연히 복숭아꽃, 계절감을 나타내는 단어죠. 계절감 땡땡 봄 적어주시고, 동그라미 치는 것들은 전부 다 중심 제재를 뜻하는 겁니다. 도화 핀 시냇길. 다음 닷볶은 명경 중인 저절로 그린 석병풍 이랬습니다. 닷볶은 하는 것은 잘 닦은 명경, 거울이죠. 맑은 거울 속에 절로 그린, 거울 속에 비친 석병풍 이랬습니다. 석병풍에다 동그라미. 그리고 병풍처럼 석벽이 둘러쳐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 시냇길 옆에 쫙, 그 시내가 흐르고 그 옆에 쫙 병풍처럼 그 돌절벽이 쫙 깔려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지. 어찌됐든 도화 핀 시냇길, 석병풍 중심 제재들 중 하나. 그림제를 벗을 삼아서 새와로 함께 가니, 새와 함께 가니. 그럼 새도 여기서 뭐예요?
경치를 즐기느라고 자신들과 같은 방향으로 날아가고 있는 중이야. 은근 감정이입이네. 그죠? 세화로 함께 가니? 근데 감정까지는 안 들어가고 은근 감정이입. 쟤도 자연이 좋아서 우리가 가는 곳을 먼저 가고 있구나, 또는 나란히 가고 있구나, 이런 식의 표현이 되는 거죠. 도원은 여기로다. 무릉이 어디매요? 우리가 지내는 곳이 바로 무릉도원이다, 이 소리죠, 한마디로. 여기까지가 봄 풍경, 봄을 나타내는 단어들, 도화 직접적으로 그대로 나타났고요. 그 다음 이제 여름 풍경으로 넘어갑니다. 본사2 여름 풍경 다음 장 넘겨주시고 교재. 남풍이 건듯 불어. 남풍, 벌써 여름 계절감 바로 언급하고 들어가네요. 남풍. 그 다음 녹음을 헤쳐낸, 이 녹음도 마찬가지로 뭡니까? 여름을 지칭하는 대표적인 이미지죠. 녹음은 이제 그 봄에 피어났던 작은 나뭇잎파리들이 크게 자라가지고 짙은 그늘을 만들어줄 때 녹음이라는 표현을 쓰거든. 그래. 남풍 건듯 불어 녹음을 헤쳐내니. 남쪽에서 불어오는 바람과 나무 그늘 옆에 괄호 안에다 뭐라고 써야 되겠어요? 계절감 땡땡 해놓고 여름 적어주셔야지. 절하는 꾀꼬리는 어디로서 얻었던 거, 꾀꼬리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꾀꼬리 소리가 들리며 저놈도 여름임을 아는구나, 이런 이야기야. 계절 변화를 아는 꾀꼬리는 어디로부터 왔던 거. 희황 벽에 위에 풋잠을 얼핏 깨니. 희황 벽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백인머리 뭐 옆에 백인모가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글자를 새겨놨는데 보통 희, 황 뭐 이런 걸 갖다 새겨놨나봐. 수로 놓고 하는 거죠. 근데 그걸 갖다가 딱 베고 태평성대가 따로 있니? 지금이 태평성대지? 이런 식이죠. 그래, 걱정거리 없겠다. 뭐 양반이니까 먹을 걱정도 없고, 그리고 세월 좋겠다. 뭐 벼슬도 안 하니까 일도 없겠다. 얼마나 좋아? 놀고 먹기. 풋잠을 얼핏 깨니. 풋잠에다가 얼핏 깼어. 풋잠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꾀꼬리도 동그라미요, 풋잠도 동그라미요. 공중 젖은 난간 물 위에 떠 있구나. 어떤 장면이냐면 그 물 위로 난간이 슬쩍 비쳐 보인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옆에 해설을 갖다 어떻게 써놨냐면, 공중에 솟아 있으면서도 그 그림자는 물속에 젖어 있는 듯 보이는 정자난간. 그림자가 물속에 젖어 있다고 하니까 이런 식인 거야. 햇빛이 뒤에 비쳐가지고 자기는 물 앞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햇빛이 뒤에서 비쳐가지고 정자 그림자가 쫙 이렇게 물 위에 걸쳐져 있는 상황이 되겠죠. 마의를 님이 차고 갈건을 기우쓰고. 님이 차고 하는 건 걸쳐 입고, 갈건은 이제 칡배로 만든 두건을 말하는 겁니다. 왜 옛날 사람들 그 두건이라고 해서 모자처럼 모든 머리를 뭉쳐서 그 안에다 넣고 다니는 쓰개 있잖아요. 머리에 쓰는 쓰개. 그걸 갖다 이제 두건이라고 하는데, 그게 보통은 그 고려 때까지는 그 두건들을 쓰고 다녔는데요. 조선시대 와가지고서는 양반들이 그 차림새가 바뀌면서 망건을 누르고 상투를 투고 해가지고서는 이제 건이라고 하거나 갓을 쓰잖아. 근데 여기서는 지금 시골이고 벼슬도 안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편한 대로 그냥 두건 쓰고 있나 봐. 근데 그것도 소박하게 사는 것을 티를 내려고 하는 건지, 비단으로 만든 고운 두건도 아니고 칡덩굴 대충 얽어서 만든, 그리고 칡덩굴로 대충 얽어서 만들었으니까 지금 이미지로 보면 망태기 뒤집어 쓰고 있는 듯한 그건 좀 심했나? 네. 아니면은 저기 에코백 같은 걸 갖다 뒤집어 쓰고 있는 듯한 느낌일 거야 아마. 그 손잡이 없는 에코백 아시죠? 헝겊으로 만든 그런 거 뒤집어 쓰고 있는 느낌일 거예요. 마의, 요것도 이제 그 벼슬하지 않은 사람들이 입는, 마의라는 게 딴 거 아닙니다. 그 배옷이죠, 배옷. 한마디로 삼배옷, 삼마자를 쓰니까. 왜 저기 장례식장 가면은 상주들이 입고 있는 그 유리끼리한 헝겊 있잖아, 그죠? 수의로 쓰기도 하고 뭐 하여간에 그것도 이제 품질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양반이 입는 거니까 좀 좋은 거긴 하겠지. 근데 어쨌든 마의라고 하면 벼슬하지 않은 사람들이 입는 옷이에요. 벼슬을 하게 되면 이제 비단 옷을 입는 거죠. 마의를 님이 차고 걸쳐 입고 칡배를 끼우려 쓰고. 그러면 여기서 마의를서부터 기우쓰고까지의 의미는 뭐가 되겠느냐? 작자가 지닌 은둔지사로서의 면모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작자가 지닌
은둔지사로서의 은둔지사 숨어 지내는 선비를 말하는 거예요. 사실 숨어 지내는 게 아니라 기회가 없어서 지금 벼슬에 못 나가고 있는 선비들이겠지. 은둔지사로서의 면모. 은근 이래가지고 내가 벼슬 안 하는 것은 자연을 즐기기 위해서고 뭐 어쩌고 이런 식으로. 근데 관동별곡에서도 나오지만 그렇게 자연을 즐기고 있다가 임금이 너 관찰사 한번 해볼래? 예스 썰! 하고 바로 뛰어 올라가다니. 그거 보면 명분이야 그냥. 다시 봅니다. 갈건을 기우쓰고 작가가 지닌 은둔지사로서의 면모를 보여주는 부분이고, 구부라 비끼라 몸을 굽혔다가 난간에 몸을 비스듬히 기댔다가 보는 것이 그 밑에 놀고 다니는 고기로다 이랬습니다. 고기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요거도 제제. 그 다음 하룻밤 빗기운에 밤에 소나기라도 왔었나 보죠. 홍백년이 섞어 피니 홍백년 붉은 연꽃 흰 연꽃 연자가 이게 연꽃 할 때 연자잖아. 홍백년에다가도 동그라미 쳐주시고 여름을 맞은 시경령 주변의 풍경을 말하는 겁니다. 바람기 없어서 만산이 향기롭다. 무슨 말이냐면 바람이 불면 그 연꽃 향기가 다 날아갔을 텐데 바람이 없으니까 이 산에 연꽃 향이 가득 찼구나 이런 얘기. 사는 곳 근처 가까운데 연꽃 핀 곳이 있어야 뭘 찾아가서 냄새를 맡아보거나 뭐 하든가 하지. 홍백년 그 연꽃 냄새가 산에 가득하다 이런 이야기지요. 정자 주변에. 그 다음 연계를 마주보아 태극을 묻잡난다. 태을 지니니 옥자를 해안난다. 그렇게 연꽃 향에 취해가지고 지금 멍롱한 상태가 어떻게 보면 뽕이라도 했는지 마약에 취한 그런 느낌인데, 아니지 난 안 해봤으니까 느낌인데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느낌일 것 같은데 하면서 약간 좀 몽롱한 상태. 거기다가 아까 잠까지 잠깐 잤다며요. 그런 상황에서 꽃냄새에 취해가지고 비몽사몽간에 누굴 떠올린 거야? 바로 주돈이라고 하는 태극도서를 지었던 성리학의 시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갖다가 마주 대하고 앉아서 태극도설에 대한 강의를 듣는 듯 이야기를 나누는 듯. 정철도 나름 높은 벼슬까지 이렇게 한 사람이면 그 성리학의 이론들을 꽤나 깊게 공부를 했을 텐데 말입니다. 그런데도 이 주돈이의 철학은 어렵게 느껴졌었나봐. 그 주돈이와 대화를 하는 게 꽃향기에 취해가지고 몽롱한 느낌이라고 표현을 한 거 보면 재밌습니다. 그 다음 또는 태을 지니니 천지의 도를 해득한 깨달은 진짜 신선이 옥자를 해안난다. 금간옥자 해가지고 이것도 고사가 있어요. 그 밑에 보시면 그죠? 황제가 남긴 금 쪽에다. 이 황제도 전설상의 인물 아니야. 푸른 옥으로 글씨를 박았다는 그 비결서, 뭐 대단한 그 비밀을 기록해두은 책이라 이런 얘기죠. 그때 우왕이 꿈을 꾸니 한 신선이 나타나서 내 신설을 얻고자 하면 황제지하게 가서 제를 올리라 해가지고 우왕이 산에 올라가서 돌을 헤쳐서 금간 옥자를 얻었다고 하는 전설이 있는데, 태을진인이 옥자를 헤쳐낸다 이런 식으로 또 비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몽사몽간에 연꽃 냄새 맡고 취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몽롱하게 말이지요. 실제로 몽롱하다기보다는 몽롱한 지경까지 이를 듯하다, 뭐 이런 표현이겠지.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다음 노잠 건너보며 바위 이름입니다. 암자. 잠이탄을 곁에 두고, 이 탄은 물이 급격하게 흘러가는 여울이죠. 그래서 그 여울이 이름이 잠이탄이야. 곁에 두고 장송 큰 소나무를 차일, 양산 삼아서 햇빛 가리는 양산, 큰 파라솔 같은 개념이죠. 일종의 나무 그늘 속에서 차일 삼아 석경에 앉아시니 돌길에 앉아있으니 인간 유월이, 자 세상 속세의 유월이 여기서는 삼추로다. 시원한 가을 석 달 같구나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무 그늘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나무 그늘이 아니라 뭐예요? 물가에 있는 나무 그늘이잖아. 그럼 물이 증발하면서 주변 온도를 흡수해가서 날아가 버리니까 주변은 시원해지거든. 그래서 여기는 삼추로다 했습니다. 시원하다. 가을처럼 시원하다. 청강에 떴는 오리는 오리 도날드 더 오리
백사에 올마 앉아 흰 백사장에 올마 앉아서 오리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백구를 벗을 삼고 백구? 갑자기 갈매기가 왜 나와? 갈매기가 왜 산속에 들어와 있어? 바닷가에 사는 샌데 바다가 멀지 않나? 아닌데 창평이 바다 꽤 먼데 이 사람 갈매기랑 뭐랑 헷갈리고 있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 아니면 이겁니다. 뭐냐면 그냥 관념 속에 그려져 있는 어떤 풍경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머릿속에 자 오리가 있으니까 갈매기도 있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실제로 보이진 않는데 물론 오리는 봤겠지만 뿔을 벗을 삼고 잠 깰 줄을 모르느냐 오리가 백구랑 같이 잠만 자고 있다 이런 말인 것 같아요. 백구에다가도 일단 동그라미를 쳐주세요. 이게 가만 보면 이런 표현들이 양반들은 그냥 관습적으로 나오는 표현들이지만 우리는 그거 갖다 고지곧대로 다 받아들이긴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가끔가다 이것이 자연 생태계에서 전혀 나타나지 않을 만한 어떤 장면들 지금 묘사를 하고 있단 말이야. 바로 이것도 그래. 창평이라는 공간에서 거의 산지인데 거기에 갈매기가 있을 만큼 큰 강이 흐르면 또 몰라. 왜냐면 한강 같은 경우에도 강이 넓어가지고 바다에서 사는 새들이 종종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천이랑 그렇게 멀지가 않으니까 밀물이 들면 바닷물이 한참 올라온단 말이야. 한강어구로도. 그렇게 보면 바닷물고기가 있으니까 갈매기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여기는 지금 산지인데 또 문학으로 받아들여야지 이걸 또 과학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애매해진단 말이죠. 사실은.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고. 정극인의 상춘곡을 보면 집에서 술을 마시는데 말이죠. 복숭아나무 밑에서 술을 마시거든 1차로. 그래가지고 복숭아 꽃잎이 내 옷으로 떨어진다 이거 자연 일체감을 표현을 했단 말이야. 그리고 일루절로 돌아다니다가 시냇가로 가서 2차를 마십니다. 근데 시냇가에도 꽃잎이 떠내려와요. 그래서 거기서도 똑같이 무릉도원이 멀지가 않고 바로 저 들판이 무릉도원이구나 이랬거든. 그리고 이제 또 공간을 옮겨서 3차로 산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술을 마십니다. 근데 산꼭대기 올라가는 와중에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진달래꽃 어쩌고 저쩌고 표현을 한단 말이야. 이게 말이 안 돼. 왜냐? 아니 산 밑에선 복숭아 꽃잎이 벌써 떨어져 가지고서는 냇물 위로 흘러가고 있는데 산 위에 진달래가? 봄이 되면 진달래가 제일 먼저 피는 꽃입니다. 나뭇잎 나오기도 전에 꽃부터 피는 꽃이 진달래꽃인데 그게 말이 돼? 밑에는 복숭아 꽃잎이 떨어지는데 산 위에 진달래꽃이 있다고? 이건 말이 안 되죠. 그것도 같은 날에 머릿속에 관념적으로 기억되어 있던 어떤 풍경을 그냥 기계적으로 묘사해 놓은 것밖에 안 되거든요. 사실은 이게 막 뒤섞여 있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보고 그대로 묘사한 게 아니라 물론 다른 날에 띄엄띄엄 본 것을 한꺼번에 적었을 수는 있어. 그런데 1차, 2차, 3차로 가면서 봤다는 건 정말 말이 안 되거든. 지금 여기는 좀 그렇습니다. 요런 부분들 갈매기가 오리랑 그것도 산지에서 바닷가도 아니고 오리, 백구 동그라미 쳐주시고 무심코 한가함이 주인과 어떠한고 아무 욕심 없고 한가한 것이 저 주인과 비교해봤을 때 어떠한고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수사법은 서리법이 되고 예상한 답은 뭐야? 똑같다는 것입니다. 되겠지요. 무심코 한가하며 그들이 아무 잡념이 없고 여기서 잡념이라는 게 결국 세속적 욕심을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무심이라는 게 세속적 욕심이 없다는 것을 주로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한가한 것이 주인과 어떤 주인도 저렇게 살겠지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가을 풍경 넘어갑니다. 성산의 가을 풍경 들어가겠습니다. 오동에 서리달이 서리달 오동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서리달에다가도 동그라미 쳐주시고 사경에 도다오니 허이구 사경까지 기다렸어. 사경이면 새벽 2시예요. 굉장히 깊은 밤입니다. 이 양반들 저기 뭡니까 새벽 2시까지 먹고 마시고 놀면서 하인들 또 얼마나 닥달했을까. 뭐 가져와라 씨 배가 고프다 출출하다 술 떨어졌다 등등등등. 야, 지네들은 즐거워도 하인들은 고생이죠. 고생하는 거 알겠어. 지네가 지배계급인데. 그치. 오동 서리달이 여기서 서리달 했을 때 여기서 서리달 할 때 이 서리가 가을을 얘기하는 서리달 이건 아닙니다. 이거 서리달에다 동그라미를 치지 않고 사실은 달에다가만 동그라미를 쳐야 되는데 설이라는 게 말이죠. 그 옆에 있죠. 사지가 있고 서리가 있고. 사지가 이게 아니지. 그렇지. 아래야죠.
잠시 헷갈렸습니다. 사지, 그 다음에 서리. 이게 뭐냐면 이 사이는 영어의 between과 같아요. between, 둘 사이. 요거는 여럿 이상 사이, 즉 among과 똑같죠. 희한한 대응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용기어 청가에 보여요. 서리. 적인 서리에 가샤. 오랑캐들, 북쪽 오랑캐들 사이로 가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보이는데 서리가 쓰였어요. 바로 즉 뭐예요? 오동나무 사이로 달이 보인다는 의미야. 설이 맞은 달이 아니고. 그래, 설이 달은 그렇고 그냥 달에다가만 동그라미 치는 걸로 합시다. 오동의 동그라미, 달의 동그라미. 그럼 사지는 둘 사이, 서리는 셋 이상 사이. 그렇게 적어두시면 되겠죠? 나중에 또 between, among 이 차이가 뭐야 그러지 말고. 천암만하기, 수많은 골짜기, 바위와 골짜기가. 여기서 한자에 대한 팁을 갖다가 가르쳐주면 보통 천자가 들어가고 만자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세모가 있다고 한다면요, 요 천만이라고 하는 게 수많은의 뜻이에요.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그 다음 동그라미 세모 이렇게 붙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1000개의 바위와 10,000개의 골짜기. 지금 천암만학이라고 돼 있나? 맞잖아. 천암만학. 그래, 1000개의 바위, 10,000개의 골짜기.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바위와 골짜기.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 요런 말이 되는 거죠. 상춘곡에도 보면 천촌만락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천 개의 촌, 만 개의 낙이 아니야. 수많은 촌락을 말하는 거라. 그러네. 요런 식의 그 한문 구절들이 꽤 있거든요. 그 여러분들이 잘 아는 천자문 모르는데요. 그래도 제일 앞에 구절은 그래도 하도 들어서 알잖아. 하늘, 천, 따지, 거무련, 누루황. 이거 천지현황이라고 하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순서대로 해석을 하는 거면 천은 검고, 지는 황하고, 즉 하늘은, 그러니까 우주는 하늘은 검고, 거무련자, 지, 땅은 누렇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란 말이야. 순서가 1, 2, 3, 4가 되니까 순서 들어가면서 1, 3, 2, 4가 되는 거지. 이것도 1, 3, 2, 4, 아니 1, 3, 2, 4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다시 그거랑 또 유사한 게 동서 뭐 이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동분서주 하면 동, 서로, 즉 여기저기, 이때는 여기저기라는 뜻이에요. 이곳저곳 분주한, 동분서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돼요. 천암만하기, 수많은 바위와 골짜기가 나진들 그러할까? 대나처럼 박다는 얘기입니다. 달이 호주 수정궁을 누가 옮겨왔는고? 호주 수정궁, 중국 복주부 서호 속 섬 위에 수정으로 만들었다는 궁전, 전설상의 궁전이죠. 이미지가 잘 안 떠오르는 사람은 엘사 사는, 그쵸? 그 궁전을 생각하면 돼. 서호 속 섬 위에 수정으로 만들었다는 그 궁전을 누가 옮겨왔는고? 다시 말하면 달빛이 비치니까 색깔은 잘 안 보이고 밝게만 보인다는 의미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흑백 영화 필름으로 쫙 찍어놓은 그런 풍경인 것처럼, 흑백 사진처럼 보인다라는 개념인데, 그렇지, 달빛이 아무리 밝아도 색깔이 구별될 정도는 아니거든요. 모양만 밝게 빛나는 거지. 호주 수정궁을 리라서 옮겨온고 하는 것,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그 바위들, 골짜기들, 요런 것들이 달의 빛이 쫙 비치니까 진짜 내가 수정궁 안에 들어와 있는 것 같다, 요런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의미 거기다 적어보세요. 마치 내가 수정궁 속에 있는 듯 하다는 것 적어보세요. 마치 내가 수정궁 속에 있는 듯 하다는 것, 그렇게 적어보세요. 마치 내가 수정궁 속에 있는 듯 하다는 것. 됐죠? 그 다음 또 비유를 한 번 더 했어. 은하를 건너뛰어서 광안전에 올라와 있는 듯, 이런 겁니다. 역시 내가 마치 광안전 속에 와 있는 듯 하다는 것 적어보세요. 내가 마치 광안전 속에 와 있는 듯 하다는 것. 됐죠?
그 다음 짝 넘어갑니다. 짝 맞은 늙은 소나무는, 그러니까 한 쌍의 소나무는 조대 낚싯대 위에 세워두고, 조대할 때 조자가 낚시질할 조자예요. 그래서 낚시꾼들을 이 조자에다가 선비사자를 붙여서 조사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리고 낚시 상황이 좀 어때요? 조황이 어때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낚시터에 세워두고, 낚시터 근처에 한 쌍의 큰 소나무들이 있나 봐요. 그 아래 배를 띄워 갈대로 던져두니 노젓지도 않고 그냥 그래 흘러가라 어디까지 가나 보자 이러고 타고 갔나 봐. 홍료화 엽기꽃 백빈주 어느 사이 지나건대 어느새 지났기에 환벽당 용소에 배알패 닿았느니 성산 맞은편 작은 언덕 위에 집 뭐 이랬는데요. 뭐 사촌 김윤재라는 사람이 지어 살던 집이라고 하는데 용소 용추라고 하는 거 뱃머리에 닿았구나 했습니다. 청강 녹초변에 소먹이는 아이들이 맑은 강가 푸른 물이 우거진 언덕에서, 청강이 맑은 강가가 되겠고 녹초 푸른 풀이 우거진 가장자리에 언덕에서 소먹이는 아이들이, 쇼가 바로 이제 소죠. 요것도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그 위에 소 없나? 그래, 용소해 할 때 그 소 나오잖아요. 이 소는 연못 소자고요. 요거. 그 다음 이 쇼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한우 할 때 그 소야. 카우. 이 소는 연못소. 그래서 한쇼 하게 되면 황소를 말하는 거예요. 큰 소. 저기 쇼 이래 놨잖아요. 그죠? 쇼 먹이는 아이들이 어위 개워 단적을 비끼부니, 단적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짧은 피리를 비스듬히 들고 불고 있더란 얘기지. 흥취 개워서 짧은 피리를 비스듬히 불고 있으니 물 아래 잠긴 용이 잠 깨어 일어날 듯, 좀 시끄럽게 들렸는지 소리가 크게 들렸는지 잠 깨어 일어날 듯, 내 끼에, 내는 안개 끼운에 나온 학이 제 깃을 버리고 반 공중에 솟아뜰 듯. 깃은 여기서 둥지, 새집 둥지를 버리고 반 공중에 솟아뜰 듯. 그러니까 목동 아이들이, 소치는 아이들이 부는 피리 소리가 그만큼 요란해가지고 물속에서는 용이 깨어날 듯, 안개 속에서는 학이 놀래서 깨어날 듯 굉장히 크게 들렸나봐요. 소선적벽은 추칠월이 좋다 하되 8월 10여야를 못하 어디 과한한고. 이 표현은 두 구절을 한꺼번에 이해를 해야 되는데, 소선이라는 존재는 누구냐면 송나라 때 시인 소동파를 말하는 거예요. 시를 잘 지어가지고 나중에 죽어서 신선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지칭되는 사람이죠. 당나라 때 이태백이 있었다면 송나라 때는 바로 소동파가 있었다는 얘기란 말이야. 근데 그 소동파가 지어놓은 대표작 중에 하나가 바로 적벽부죠. 적벽부, 후적벽부 뭐 이런 게 있는데, 그 안에서 소동파는 추7월이 좋다 하되 가을 7월이 좋거든. 아참, 그 음력으로 따질 땐요 1, 2, 3월이 봄이고 4, 5, 6이 여름이고 7, 8, 9가 이제 바로 가을이잖아요. 그래서 8월 보름이 중추다 해가지고서는 우리 명절로 삼잖아요. 근데 이제 양력으로 따지면 이제 그게 거의 한 달 이상 차이가 나니까 보통은 3월, 4월, 5월을 봄, 6, 7, 8월을 여름, 9월, 10월, 11월을 가을, 이런 식으로 따지고 있단 말이야. 그래, 양력으로 따지면. 근데 지금 여기서는 음력으로 따지는 겁니다. 소선이 지었던 적벽부를 보면 가을달 7월달이 좋다고 하는데, 날씨가 좋다고 하는데, 그건 중국이니까. 근데 8월 12야를 뭐다 어디 과한한고? 우리나라 쪽에서는 왜 8월 15일을 그렇게 모두 다 좋아들 하고 난리지? 요런 얘기입니다. 아무래도 풍토가 다르고 사는 공간이 다르잖아. 송나라 때면 저기 남송 시절을 말하는 건데, 그러면 양자강 남쪽이란 말이야. 기후가 달라.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가을 해가지고 7월달이 좋다고 하고, 우리는 8월 15일이 좋다고 하는 거고, 그런 얘기죠 뭐. 소동파는 적벽부에서 추7월이 참 좋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어찌됐든 8월 15일 밤을 모두 어찌 과한한고 칭찬을 하는고 이랬습니다. 그럼 거기 8월 15야, 8월 15일 밤, 요게 이제 계절감을 나타내는 단어가 되는 거죠. 계절감 땡땡 가을 적어주시고, 그 다음 소선적벽은서부터 어디 과한한 곳까지 두 줄을 다 묶어가지고 화살표로 연결을 했네요.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그래요. 소동파는 이 동파도 이 소예요. 본명은 소식입니다. 소동파는 적벽부에서 가을 7월이 좋다 했건만 좋다 했는데 어찌 우리는 모두 다 8월 15일 밤을 모두 좋다 하는가? 뭐 이런 얘기예요. 굳이 해석을 갖다 한다면 소동파라는 사람은 적벽부에서 가을 7월이 좋다 했는데 어찌 우리는 모두 다 8월 15일 밤을 좋다고 하지? 궁금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과하다라는 말은 이제 칭찬한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문맥이 통할 것 같아요. 그 다음 섬운, 섬세한 구름, 가느다랗고 고운 구름이 사권하고 사방으로 쫙 거쳐나가고 물결이 채 잔적에, 물결이 채 잔잔해진 적에, 잔잔한 때 하늘에 돋은 달이 소나무 위에 올라시니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달이 소나무 위에 올라섰다 했죠. 달에다가도 동그라미 쳐주시고, 일단 그 목동들이 부는 피리 소리가 중심 제재가 됐고요. 그렇죠? 이 가을 부분에서 동그라미 친 게 딴 게 없지. 아, 맨 앞에 오동하고 달이 있었구나. 오동나무, 달 보이고, 그리고 달이 이 뒤에 또 한 번 나오네. 그러고 보니까, 그죠? 달 때문에 이제 그 천안만학이 수정궁처럼 보이기도 하고, 광안전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소나무, 큰 소나무 아래 낚시터에 배가 있었는데 그 배를 타고 용소까지 왔단 말이야. 그리고 보니까 목동 아이들이 피리를 불고 있는데 그 피리 소리가 요란해가지고 물속에 용을 깨울 듯하고 안개 속에 학들을 놀래 깨워가지고 공중에 날아오르도록 할 것 같고, 이런 종합적인 풍경을 가지고서 8월 15일 밤 멋있긴 하구나, 좋긴 하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그대로만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소식이라는 사람을 굳이 끌어들여가지고 소동파는 자기 작품에서 7월달이 좋다고 했는데 우린 희한하게 왜 8월 15일을 좋아할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놓고 다시 또 달 표현을 했습니다. 하늘에 돋은 달이 소나무 위에 올라시니 잡다가 빠진 줄이 이태백을 말하는 거겠죠? 달을 잡으려고 물속에 빠진 줄이 적선, 이 적선이 이제 귀양온 신선 해가지고 이태백을 말하는 겁니다. 이태백이 야단스럽긴 야단스럽구나 이랬습니다. 겨울 왔습니다. 드디어. 아, 길다. 성산의 겨울 풍경. 겨울은 날씨도 추우니까 여기저기 싸돌아다니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눈앞에 펼쳐진 아름다운 경치, 또 빼놓을 수는 없으니까 짝을 맞추기 위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적어놨나 보죠. 공산에 쌓인 잎을 삭풍이거든. 삭풍. 겨울바람이죠. 북풍. 그래서 삭풍, 북풍, 겨울바람. 계절감 땐땐 겨울 적어두시고, 휩쓸어 불어서 떼구름 거느리고 눈조차 몰아오니 눈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눈도 계절감을 나타내는 단어죠. 눈 옆에 또 빈칸에다 계절감 땐땐 겨울 적어주시고, 천공이 호사로와, 천공 조물주 하느님을 말하는 겁니다. 천공이 호사로와 옥으로 꽃을 지어서, 옥으로 꽃을 지어서 뿌려주셨대. 세상에. 그래가지고 저렇게 나무 위에 전부 다 그 옥으로 만든 꽃들이 붙어있다. 그러니까 눈꽃을 말하는 거죠. 만수천림에, 여기도 나오잖아. 이번에는 천과 만을 순서를 바꿨어. 아까는 천암 만학 해가지고 천이 먼저 나왔는데 이번에는 만이 먼저 나왔습니다. 만수천림. 근데 나무 숫자, 숲을 님자 아니야. 그러니까 수많은 나무와 풀들을 꾸며봄 낼서이고 이랬잖아요. 그죠? 꾸미고 꾸며서 내는구나. 앞 여울 가리얼어. 앞에 흐르는 물, 여울물이 가리어 얼어서 동목교 비켰는데, 동목교는 이제 외나무다리 가로 놓였는데, 막대맨 늙은 중은 어느 절로 간단 말이고, 중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눈 내린 풍경 위로 중이 하나가 지나가는 거야. 막대 메고. 우리나라 중들은 막대를 메고 가진 않는데 말이야. 막대를 짚고는 가도, 그지? 이것도 전부 다 그냥 중국의 어떤 풍경화. 중국 풍경화 보면 중들이 이렇게 막대에다 해가지고서 막대 끄트머리에 뭐예요? 보자기로 이렇게 싸가지고 대충 짐 싸가지고 이러고 들고 가거든. 그런 것 그림들이 보인단 말이야. 우리나라 스님들 그렇게 다니는 거 못 봤는데, 차라리 그냥 주머니 같은 무슨 낭에다가 바랑에다가 그냥 다 짊어지고 다니지. 산홍의 이 부귀를 남다려 헌사마오. 물질적인 부귀가 아니라 정신적인 마음의 부귀를 말하는 겁니다. 부유함. 남들에게 야단스럽게 떠들지 마시오. 왜? 경욕을 은세계를 찾으리 실세라. 경욕을 은세계. 아름다운 구슬로 된 굴이 바로 경묘굴입니다. 은세계는 이제 눈으로 덮인 아름다운 세상을 말하는 거죠. 찾아올 사람이 있을까? 두렵구나. 자, 경묘굴 옆에 보면 의미. 이게 달나라를 갖다가 다르게 말하는 별칭인데, 동그라미 1번 옆에다 적어보세요. 달나라의 별칭. 또는 이칭이라고도 해도 돼요. 다른 표현, 다른 칭호. 그 다음 두 번째, 이게 성산을 뜻하는 말이에요. 성산을 미화한 말이라고 써두면 되겠네요. 성산을 미화한 말. 이 성산 찾아올 사람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즉 우리끼리만 즐기면 되지, 여기 사람 많아가지고 번잡해지는 거, 아름다운 경치 있다고 소문내가지고 사람 많이 몰려오면 여기 경치 다 배려요. 그래놓고 지는 성산별곡에다 그걸 지어놓고 있어. 모순이죠. 김성원이라는 그 자기 아는 사람 친척에다가, 그러니까 이 시정정 주인에게다가는 소문내지 말라고 해놓고 자기는 작품으로 써놓고 있는 거야. 웃기는 거죠, 사실은. 그지? 뭐랄까, 하나의 관습적 표현이라고 생각해 두시면 됩니다. 다음 갑니다. 결사 마지막 드디어 왔습니다. 전원생활의 멋과 풍요 이랬습니다. 산중에 벗이 없어 황권, 누리끼리한 뭉치들을 쌓아두고, 뭐겠어요? 책입니다. 황권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시고, 황권을 쌓아두고 만고 인물을 거스리 헤아려 보니, 역사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을 거꾸로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헤아려 보니, 성현은 카니와 호걸도 하도할시야. 성현은 물론이거니와, 성현 할 때 성인, 현은 현인. 그러니까 공자 정도 돼야 성인 되고, 이제 맹자니 뭐니 이런 사람들은 이제 현인이 되는 거지. 그 아래 레벨이 되는 겁니다. 성현은 카니와 호걸도 많기도 많구나. 하늘 삼기실제 곧 무심할까마는, 하늘이 그들을 만들어냈을제 아무 생각 없이 만들어냈겠느냐마는, 성현과 호걸들이 아무 의미 없이 이 세상에 나왔겠느냐마는, 문제는 어찌한 시우니, 어찌 시대가 바뀌고 어쩌고 하느라고, 정치 상황이 막 바뀌잖아요. 그죠? 시대가 막 급변을 하면서 일락배락 하였는고, 흥하였다가 망하였다가 하였는가, 이런 이야기죠. 시대 운수가 막 바뀌면서 잘 있다가도 망하고, 망한 신세였다가도 갑자기 성공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흥하였다가 망하였다가 하였는가. 모를 일도 하거니와, 여기서는 이제 망했다가 흥한 경우는 없고, 잘 나가다가 갑자기 망한 경우가 많겠죠. 아니면 처음부터 아예 주목을 못 받고 있다가 죽은 다음에 주목을 받기 시작했느니, 그건 더 억울해 사실은. 흥하다가 나중에 망하는 사람은 그래도 흥해본 경험이라도 있지. 평생 고생만 직사게 하다가 죽었는데, 죽고 나서 흥하면 뭐야 이거, 재미 하나도 없게. 모를 일도 하거니와 애달음도 그지 없다. 슬픔도 끝이 없다. 기산의 늙은 곱을 귀는 어디 씻었던고. 기산의 늙은 곱을 하는 것은 저기 기산 영수에 살았던 소부와 허유, 그 양반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히 허유. 왜? 귀 씻었다고 그러잖아. 즉 요임금이 자네 일로 와서 황제 자리 좀 대신 맡아주지 않겠나. 나 황제 자리 참 귀찮아서 못 해먹겠네. 이제 힘도 없고. 그랬더니 아이고 그런 말씀 마십시오 하고 고향에 들어가서, 그리고 기산에 내려가가지고 귀 씻고 있었다 하는 그 고사.
그 뒤에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그리고 친구 소부가 소 물먹이러 소 끌고 왔다가 자네 뭐하고 있나? 나 지금 오늘 더러운 소리, 요 임금이 황제 자리를 물려준다고 해서 더러운 소리 들어서 귀 씻고 있네. 열심히 씻게. 아니 소를 물먹이러 왔으면 여기서 먹이지 왜 위로 올라가나? 그랬더니만 그 소부가 받아서 한다는 말이, 자네 귀 씻은 물은 내 소에게 어찌 먹이겠나? 이랬다는, 그래서 은둔지사의 대표자들이죠. 그런 고사에서 온 겁니다. 기산의 늙은 고물은 귀는 어디 씻었던고? 일 표를 떨친 후에 표주박 한 개를 던져버린 후에 조장이 지조와 행장이 더욱 고상하게 빛난다. 벼슬이니 뭐니 다 던져버리고 자연을 벗하고 살았던 것, 지조와 행장이라고 하는 것은 행적을 말하는 거죠. 그 사람이 살면서 벌였던 행적, 그것이 더욱 고상하게 빛나는구나. 인심이 낯 같아야 보도록 새롭거늘. 여기서 낯이라고 하는 것은 얼굴 낯을 말하는 겁니다. 즉 사람의 마음은 사람들마다 제각기 다르게 가지고 있는 얼굴과도 같아서, 그러니까 사람 마음이 제각각이라, 이런 표현이 되는 거죠. 볼수록 새로운데 세상은 구름이라 머흐도 머으시고, 세상 일은 구름과 같아서 험하기도 험하구나. 정치 상황, 세상 돌아가는 세태, 요런 것들이 혼탁하다 또는 무상하다, 요런 것들을 비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옆에 빈칸, 마지막에 제일 아래쪽에 빈칸에다가 정치, 사회, 상황, 정치 상황 또는 사회가 무척 혼탁하다는 거. 정치 상황이나 사회가 무척 혼탁하다는 것을 풍자한 구절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상은 구름이라 머흐도 머으시, 험하기도 험하구나. 다음, 드디어 마지막 장 왔네요. 엊그제 빚은 술이, 그래 술 얘기 왜 안 나오나 했다 정철인데, 그지? 술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어더렁 익었나니 얼마나 익었느냐. 잡거니 밀거니 술잔을 잡기도 하고, 내가 먹을 술 잡고 또 권하기도 하고, 실컷 기울이니 마음에 맺힌 시름 적으나 할인하다. 조금 줄어드는 것 같구나. 검은고 시울을 얹어서 풍입송 이야고야. 검은고 시울, 검은고 줄을 딱 걸어가지고서 퉁퉁 퉁기고 있다 보니 풍입송 곡조를 흔드는구나. 이야고야. 이야거니, 이야고야. 이게 방울이나 무슨 악기 같은 거, 요런 것들 갖다 흔들다 연주하다, 이런 의미로 쓰이는 것 같아요. 지금은 안 쓰는 단어인데, 그럼 의미는 뭐 아름답게 들린다는 얘기겠지, 음악 소리가. 그래서 의미, 음악 소리가 아름답게 들리는구나,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손님인 듯 주인인 듯 다 잊어버렸구나. 술에 취해가지고 내가 손님인지, 저 사람이 주인인지, 아니면 저 사람이 손님이고 내가 주인인지, 그런 거 다 잊어버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의미, 술에 취하여 풍류를 즐기는 모습, 이렇게 적어보시고, 술에 취하여 풍류를 즐기는 모습, 술이나 음악에 취해서 누가 손님이고 누가 주인인지 다 잊어버렸도다. 장공의 넓은 하늘에 떴는 학이 이 고래 진짜 신선이라. 허허. 요대는 달을 말하는 겁니다. 월하에 또 역시 달. 그러니까 요대도 달이고 월도 달이야. 행여 아니 만나신가? 달에서 그 신선 행여 만나지 않으셨던가? 그럼 여기서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요 말은요 바로 주인이 손에게 물어보는 대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시경정 주인이 나한테 물어보더라, 이런 얘기죠. 저 하늘에 떠있는 학이 이 고을에 진짜 신선인데 요대 월하에서 행여 안 만나셨수? 이랬단 말이야. 정철한테 물어본 거야.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1번 적어놨잖아요. 거기다가 뭐라고 쓰느냐면, 주인 김성원이 손 정철에게 물어보는 대화, 이렇게 적어보세요. 주인 김성원이 손 정철에게 물어보는 대화.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은 뭔데요? 그러니까 대화니까 따옴표로 묶을 수 있다는 얘기죠. 겹따옴표. 동그라미 2번 옆에다가는
로 묶을 수 있음. 이렇게 적어두시면 되겠고요. 대화 부분이니까. 또 그 김성원이라는 사람이 정철에게 이렇게 물어보니 이제 정철은 대답을 해야죠. 그랬더니 뭐라 그래? 손이셔 주인더려 이러되 손님 정철이 주인 김성원에게 이르되 그대가 바로 신선이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대 김가 하노라. 손이 주인에게 그대가 바로 그 신선인가 하노라 했다는 얘기죠. 그게 한마디로 뭡니까? 신선 노름은 당신이 하면서 뭐 나보러 신선 타령이야 이런 이야기입니다. 결국에 한마디로.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성산별곡이 마무리가 됐죠. 결국에 김성원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손님 보고 신선 취급해주고 또 그렇게 신선 취급 받은 정철은 주인에게 당신이 신선이지 뭐 나보고 신선 타령이야 이러니까 결국엔 서로 간에 공유하는 의미는 뭡니까? 너도 나도 다 우리 지금 뭐 하고 있는 중이다? 신선 노름하고 있는 중이다 라는 이야기죠. 한마디로 이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이런 이야기지요. 자 정리되셨습니까? 그러면 찬찬히 복습 한번 해주시고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산별곡 요걸로 마치도록 하죠. 빠이.